네, 오늘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특별 강연의 사회를 맡은 스마트융합공학부의 장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의 순서는 제가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를 잠시 드리고 대표님의 강연을 이어서 듣고 또 오늘 강연은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참석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한주택 대표님께서는 설인 레어스 시공팀장으로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의 대표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드릴 주제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와 올바른 건축 문화에 대해서 대표님을 모시고 바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 시창모의 한준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있으면 넉넉하게. 네네네. 빨리 끝낼수록 학생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독일식 시스템 창호와 올바른 건축 문화라는 주제입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주제가 잡혔는지에 대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먼저 좀 이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학생분들이? 지금 전체 학부생 분들인가요? 일부 학부생들이 있고요. 네. 온라인에 대학원생. 네네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건축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린이라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이제 수입을 해서 설치도 하고 이렇게 제작도 하는 회사에 있었고 거기에서 저는 시공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님이 제작을 총괄을 했었고 패시브 건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패시브 건축 협회가 있어요, 한국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강의를 했었고 지금은 여러 브랜드의 시스템 창호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창문을 이렇게 건축주분들에게 상담해 드리고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시스템 창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없네요. 있네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독일식 시스템 창호라는 것이 딱 들어보면은 독일식 시스템 창호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뭐냐면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중창, 나는 우리 집에 슬라이딩 창문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다. 네, 대부분 사실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중창이 말하자면은 한국식 창문이에요.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 타이밍에 구글 스트릿 뷰를 들어갑니다. 구글 맵에 스트릿 뷰를 보면은 독일에 아무 데나 찍어도 독일식 창문이 나와요. 네. 우리나라 어디를 찍어도 대부분 슬라이딩 창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일식 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그냥 독일에서 이 창문을 독일식 창문이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식 창문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펜스터입니다. 윈도우. 네.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창문이고 그 중에서 그러면 시스템 창문은 뭘까요? 그러면 시스템 뭐뭐가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요거. 이 시스템 에어컨이잖아요. 옛날 어떤 비유를 좀 해보자면 아마 교수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컴퓨터 클리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컴퓨터 클리닝. 네, 클리닝. 세탁소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네네. 사실 그냥 세탁소인데 옛날에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컴퓨터 세탁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그냥 이거는 메리평 에어컨인데 뭔가 있어 보이려고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창문도 뭔가 있어 보이려고 처음에 이름을 붙인 게 시스템 창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독일에서 많이 쓰는 창문이에요. 네, 그게 가장 쉬운 접근이고. 근데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저는 왜 이렇게 좋아하고 또 건축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독일식 창문을 많이 쓰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고무 가스킷으로 압착되는 방식이에요. 슬라이딩은 레일을 따라서 옆으로 가서 이제 솔로 모헤어로 이렇게 기미를,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잡는 거라면, 얘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가스킷, 고무 가스킷으로 압착되는 방식이죠. 이것을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보온병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락앤락. 네, 밀폐성이 좋죠. 네, 이것을 창문에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사실 설계사무소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창문,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를 공부를 하고 창문에 굉장한 매료를 느껴서 창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로. 창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요. 혹시 레이저가 될까요? 됩니다. 네. 창문은 거의 10가지 정도의 기능을 한꺼번에 담당을 합니다. 그 얇은 창문 하나가. 벽의 일부고요. 집의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집에 침입할 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창문으로 들어가겠죠. 벽 뚫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방범 성능을 좌우하고요. 그리고 집의 차음 성능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면 차음 성능이 제로가 되죠. 네. 그래서 창문을 닫았을 때 집이 얼마나 조용하냐, 창문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과 연결되고 내부 마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집 구조체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환풍기 빼고요. 그리고 집에서 유일하게 밖이 보이는 부분이고 동시에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곳이죠. 그리고 집의 환기를 책임지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창문이 특히 앞부분에 집의 단열 성능, 기밀 성능, 방범 성능, 차음 성능, 여기를 담당을 하는 그 집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창문 부분이 가장 약해요. 네. 가장 많은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면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문의 성능이 곧 그 집의 이러한 성능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단열, 기밀, 차음, 방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단열과 기밀을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손. 없네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되게 쉽게 생각이, 그러니까 정리가 될 거예요. 단열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솜이에요, 솜. 그러니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열 때문에 집이 겨울에 차가워지고 여름에 더워지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창문에서 건물 에너지가 새는 비율이 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벽체하고 지붕에서 이러한 비율로 그러니까 열이 샌다고 하는데 비율로 따져 본다면 사실 면적당 가장 열이 많이 새는 곳이 창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벽에 비해서 실제로 단열 성능이 3, 4배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모든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은 건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그 건물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단열은 자, 바람이 새는 게 아닙니다. 단열은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단열이에요. 자,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유리 3장과 유리 2장을 그냥 굉장히 극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안에 겨울철 기준으로 바깥이 마이너스 14도, 실내가 21도일 때 똑같은 온도로 설정을 해놔도 단열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창문 부분이 차가워져요. 그것을 이 차가워진 공기가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아실 텐데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죠?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면 독일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어요. 이 주변에 유리 주변에 공기가 차가워지면 이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의 발꿈치 부분이 내가 계속 느끼고 있던 온도에서 3도가 떨어지면 차갑다라는 걸 느껴요. 네, 춥다, 기분 나쁘다라는 걸 느껴요. 그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단열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창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창문은 프레임의 단열 성능과 유리의 단열 성능과 골조 창문 사이의 단열 성능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요. 프레임이 있고, 여러분 이중창에도 샤시가 있고 유리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사장에서만 볼 수 있는 콘크리트나 목조 이런 골조와 창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어떻게 메꿨느냐, 이 3개가 단열 성능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열 관류율이라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열 테스트를 해서 열 관류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뽑아내요. 이게 뭐냐면 단열 성능을 수치화시킨 단위가 열 관류율이에요. 네,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열이 잘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열 전도율로 생각을 많이 하죠. 열 전도율이 높으면 열이 잘 전달되는 거고, 열 전도율이 낮으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열 관류율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열 관류율이 낮으면 단열 성능이 높은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F 값, 그러니까 프레임의 단열 성능이 있고 유리의 성능, UG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UG 값과 UF 값을 통째로 합쳐서 UW, 윈도우의 단열 성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UW, 이 창문의 단열 성능이 1.0 이하면 1등급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사실 모든 창문 회사에서 이렇게 창문의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건축주분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건축주분들이 계셨으면 제가 그냥 창문 회사에 시험 성적서를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설계사무소를 하시든, 인테리어 어떤 일을 하시든 이 시험 성적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없다면 그 창문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열 관류율이 떠 있어요. 그래서 1.0 이하면 1등급 창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리의 시험 성적서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UG값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유리의 단열 성능은 되게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해요. 유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글라스라고 하면은 유리 한 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리 한 장을.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창문의 샘플에 이렇게 보면은 유리가 3장이 있죠. 이 3장이 한 묶음이에요. 이 3장의 한 묶음을 영어로는 글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 조합이라고 해요. 여기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뭐 로이 코팅을 넣는다던가 아르곤 가스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성적서를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유리의 성능을 알려고 한다면 유리 성적서를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가시광선 투과율, 뭐 반사율, 뭐 열 관료율, 차폐계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 다 수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하게 로이 코팅, 아르곤 가스, 단열 감봉 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르곤 가스는 쉽게 생각하면 유리에다가 은 나노 코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투명하고 얇게 은 나노로 코팅을 한 거예요. 여기 양쪽에 유리 안쪽에 코팅을 하게 되면 태양열이 들어와서 안쪽 유리에 받고 반사돼서 요 안에서 열이 갇혀져요. 요 세 장 안에. 그렇게 해서 요 유리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아르곤 가스라는 것을 넣어요. 여기 세 장 안에 또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보다 지금 우리가 보통 숨쉬는 이 공기보다 훨씬 무거운 가스를 넣어요. 그렇게 되면 열이 전달되는 대류 현상을 막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는 것을 떨어뜨려서 단열 성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단열 감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리하고 유리하고 사이를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창문을 보세요. 아니면 요 근처에 창문 설치된 거 한번 보세요. 이중유리라고 했을 때 보통 이쪽 안쪽이 은색빛을 띌 거예요. 은색빛을 띠고 있다면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감봉으로 유리 사이를 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이에 열이 많이 타겠죠. 그래서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열이 잘 안 타는 단열 감봉으로 유리와 유리 사이를 벌려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유리의 단열 성능을 높여줍니다. 수지가 벌써 나왔네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다 조합하면 이 성적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유리 시험 성적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열이에요. 단열은 결국에는 프레임의 단열 성능과 유리의 단열 성능을 합쳐서 단열, 그러니까 열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기밀 성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단열 성능은 열만 통하지 않게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단열 성능은 열만 통하지 않게 하는 거고, 바람이 통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바람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러니까 창문 옆에 있을 때, 특히 슬라이딩 창문 앞에 있을 때 바람 통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소리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단열 성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는 기밀 성능입니다. 기밀 성능. 수지가 왜 나왔냐면 수지가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 때문에 나왔어요. 네. 이 바람막이는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바람막이만 입고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춥겠죠? 네. 그리고 바람은 막을 수 있으나 열은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건 바람 자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바람막이로. 그래서 바람막이를 건조기에 함부로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바람을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밀의 성능이에요. 자,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잖아요. 열면 바람이 통하는 거고 닫으면 바람이 안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창문은 대부분 바람이 통하죠. 겨울철에 바람이 통하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성능,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느냐, 그게 기밀 성능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로 보온 성능을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밀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방수하고도 다르고 기밀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 그 자체입니다. 자, 기밀 시공이 되지 않을 때 일단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름철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그 차갑게 된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겨울철에는 보일러로 난방을 엄청나게 떼도 그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체감적으로 안 좋은 창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겨울철 기준으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이 따뜻한 공기가 있는 부분이 보통 실내이고 집 안쪽이고, 한국 문화 특성상 설거지도 많이 하고 끓이는 국 끓이는 경우도 많고 샤워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실내에는 따뜻한 공기와 함께 습도가 높아요. 그렇죠? 이 습도가 높은 이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습기를 놓고 나갑니다. 굉장히 유화적인 설명이긴 했어요.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습기를 놓고 나가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결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밀 시공이 되지 않았을 때 결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요. 여름철 기준으로는 바깥에 습하고 더운 공기가 들어오고요. 실내로. 실내 건조하고 차가운 냉기,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겨울철 기준에서 바깥에 냉기가 들어오고 실내에 따뜻한 온기가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것과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밀 성능 자체를 높은 창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국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문 자체의 기밀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사를 할 때는 골조체, 그러니까 목조나 콘크리트, 골조하고 창문하고도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것을 막아주는 기밀 테이프라는 것도 이렇게 붙여줘서 이 창문 주변에서 절대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네, 이것을 기밀 테이프라고 해요. 조금 공부에 욕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내부는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외부는 투습 방수지를 붙입니다. 네, 혹시 이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어렵죠. 내부 방습지는 습기가 절대 통하지 않는 비닐 같은 거고, 투습 방수지는 습기는 통하고 물은 통하지 않는 테이프예요. 내부에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창문 주변으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비닐을 붙여줘야 되는 거고, 바깥에는 그래도 혹시 모를 그 습기가 남아있는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투습 방수지라는 걸 붙여주는 거예요.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게 골조체예요. 이게 콘크리트고 요게 창문입니다. 요 사이가 떨어져 있겠죠? 여기를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주는 시공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건축에 있어서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정말 우리가 변태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자세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준들이 있는데, 자, 여기가 한국의 기밀 성능을 나타내는 기준표 그래프고요. 이쪽이 독일의 기밀 성능, 창문의 기밀 성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압력을, 창문을 설치를 해놓고 바람을 엄청나게 불어서 압력차를 가지고 공기가 얼마나 샜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밀 성능, 창문의 기밀 성능을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 굉장히 정직하게 1 압력, 1파스칼을 줘서 뭐 통기량이 1 정도 나오면 요 라인, 100의 파스칼을 줬을 때 10 정도 나오는 요 정도의 라인, 요 밑에까지가 1등급 창문 선이에요. 네. 자, 근데 독일은 어떻게 되느냐? 100일 때 10이면 독일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3등급 창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급을 간신히 넘은 창문은 독일 기준에서 봤을 때 3등급 창문이 돼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표에서는 독일의 1등급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그래프 선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준선이고,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독일에서 수입되어 온 이 창문, 독일식 창문을 기밀 성능을 나타내려면 이 표를 넘어서, 그래프를 넘어서서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1등급 100파스칼에서 10 정도의 통기량을 요구를 하는데 네. 독일 1등급 창문은 100파스칼에서 0.2 정도의 통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밀성 1등급 기준은 굉장히 느슨한 기준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 등급선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아직은 그래도 대세가 아파트여서. 네. 제가 현업에 있잖아요. LG나 KCC 뭐 이런 쪽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파트가 기준이에요. 네. 단독주택에서는 슬라이딩 창보다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파트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쪽에 별로 힘을 안 쓰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하지만 연구는 다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쪽팔려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슬라이딩 창문은 여러분 밑에를 혹시 빼본 적 있어요? 그 밑에 빼서 바퀴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슬라이딩 창문은 레일이 있고 그 레일을 바퀴를 굴려서 창문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창문이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은 다 비어 있는 거죠. 이 바퀴가 있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뭘로 막느냐? 여기 보이죠? 모헤어라고 하는 솔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솔은 눌리거나 많이 사용하면 닳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성능이 떨어져서 오래된 창문이면 사실 이 모헤어를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업체에서 알려주지 않죠. 건축주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문을 통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새로운 창문을 다시 끼면 이 모헤어가 짱짱하니까 기밀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LG, 뭐 KCC 우리나라 창문도 많이 발전했어. 아니고 요거에 요 모헤어가 새 걸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테리어를 만약에 우리 집 창문이 뭐가 많이 샌다. 그러면 이 모헤어만 따로 사서 바꾸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착 방식이기 때문에 락앤락이나 보온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네. 위에서 볼게요. 자, 차음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차음 성능 뭔지 안다, 나는. 몰라요? 네. 손이 무거우시구나.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차음 성능은 사실 기밀 성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 그 안에서 그 음량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가 차음 성능이겠죠. 차음 성능은 기밀 성능이 높을수록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설치했을 때 건축주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음 성능이에요. 교수님도 혹시 체감하셨죠? 네. 차음 성능이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단열 성능이나 뭐 기밀 성능 이런 거는 찌는 여름이 되거나 아니면 되게 추운 겨울이 돼야 느낄 수 있는데 차음 성능은 바로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문을 딱 닫아놓으면 그림만 보이거든요. 차만 지나가요. 그리고 막 비바람, 태풍이 치는데 나무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소리는 안 들리고. 그래서 차음 성능이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은데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하게 되면 보통 한 47데시벨, 유리 쪽은 50데시벨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보면은
옆에서 열차가 지나갈 때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지하철 차내 소음 아니면 전화벨 시끄러운 벨소리가 시계 초침 정도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창문을 직접 알아보시는 분들이 독일식 시스템 창문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방범입니다. 방범은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유튜브를 켜셔서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 시창모를 치시면 저희가 직접 방범 테스트를 한 영상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표인데 RC2, RC3 등급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도나 도둑이 이렇게 창문으로 그러니까 어느 집을 털려고 했어요. 아까 이제 창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창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깨면.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하죠. 네. 프레임 쪽을 따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구를 무엇을 쓰느냐가 기준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한 건데 저쪽에 이제 창문을 세워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등급별로 장비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10분씩 주고 이걸 진짜로 따서 유리를 깨지 않고 이걸 따서 들어가면은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빠루 같은 거 쓰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10분을 줬을 때 여기 저희 이사님이거든요. 제작의 총괄을 맡으셨던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제외하고 모두가 실패했어요. 네. 되게 쉬울 것 같죠? 요거 창문 하나 따는 거. 제가 해도 10분이 넘어갑니다. 네. 어떠한 장비를 써도. 물론 이제 뭐 글라인더나 전기로 된 글라인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게 어려운데 여기 보세요.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 큰 바루 이런 거를 사용을 해도 남자가 해도 10분이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사님이 눈치 없이 이걸 따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 나왔습니다. 한 명.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유리에는 방광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 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유튜브에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 시청을 치셔서 이 영상의 풀 버전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올해 초에 했거든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이 실험을 한번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기에는 안 담았는데 우리가 이제 10분 동안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실제로 따보고 나름대로 이제 그 훈련을 연습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중창을 한번 이렇게 놔봤어요. 이중창을 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5분? 더 아래예요. 2분 더 아래예요. 1분 더 아래예요. 30초 더 아래예요. 20초 걸렸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영상에는 나오거든요. 이렇게 작은 손바루 있어요. 그걸로 저희 이사님이 따는 거를 보여줬고 그걸 따라서 저희 여직원이 땄는데 1분 안에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방범이 슬라이딩 창문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방법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창문에서 단열, 기밀, 차원, 방법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건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건축 설계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특히 리모델링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었고 건축에 대한 되게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관점에서 창문을 바라봤을 때 창문은 곧 그 집의 성능이기 때문에 이 4가지가 단순히 창문의 성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집의 성능이다라는 관점에서 건축주분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설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설계를 하거나 무슨 직종을 가지시든 창문에 대해서 창문이 아니라 그 집 자체의 구조체 중에 하나,
벽체 중에 하나, 그 집의 성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창문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물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아, 요거 제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에는 업계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되게 거창하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설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설계할 생각 있다. 네, 2분, 3분, 네, 3분. 네, 난 시공을 할 생각이 있다. 오, 네네, 좋아요. 혹시 그러면 나는 자재업체에 갈 생각이 있다. 자재업체 왜 없어? 자재업체 되게 좋은데. 자,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 업계에서 이것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느냐?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축은 건축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연구하시는 뭐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구원도 있고 근데 실제 건축 현장에서 딱 맞닥뜨리는 되게 중요한 축이 3분이 있습니다. 건축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분이니까 건축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짓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3가지가 축이에요. 이거는 제 그 전자책, 제가 쓴 전자책의 그냥 일부를 가져와서 말이 되게 긴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전자책이 뭐냐면 1,000만 원 아낄 수 있는 시스템 창호 설계 노하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건축에서 설계를 하시든 시공을 하시든 아니면 건축주가 되면 가장 좋죠. 네. 건축주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건축에 접근을 해보세요. 내가 건축을 배웠다, 건축 설계를 해봤다 라고 입장으로 접근을 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그쵸? 건축주는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자재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설계해야 돼, 설계 사무소도 너무 많고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하더라도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자재를 써야 될지,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용기를 내서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업체한테 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라이딩 창문보다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하는 게 낫겠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다시 새로운 고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독일식 시스템 창호 중에 어디, 뭐, 누구한테 맡겨?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문제죠. 그래서 마치 핸드폰을 알아보듯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 업체 저 업체 비교 견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흥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누락이 돼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건축주가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진행을 해요. 창문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여기도 하나 건너뛰었는데 보통 창호회사로 안 가고요. 시공사에게 갑니다. 그것을 그대로 시공사에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시공사가 창문 회사를 결정을 하거나 추천을 해줍니다.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건축사 분들이 그리고 많은 시공사 분들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권장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되게 비싸다는 편견이 있고 또 하나는 불편하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카더라를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상을 알아보면 저한테 그 설계사무소에서 전화가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권위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자재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상냥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설계사무소 그 건축사가 건축주일 때.
그리고 그 건축주가 건축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처음 써봅니다.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공사도 되게 비슷해요. 평소에는 그 슬라이딩 창문 계속 이렇게 추천하다가 본인 집 지을 때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처음 써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나 건축사 그리고 시공사도 처음인데 건축주분들은 얼마나 잘 모르고 이 건축사나 시공사의 추천에 휘청휘청 하겠어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지향하는 건축 문화는 이렇습니다. 건축주와 건축사와 시공사와 그리고 자재업체가 사실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기존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해내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와 미리 얘기를 해서 설계가 진행될 때 창문 설계를 우리에게 상담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집이 지어지는 전체 과정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요. 내가 건축주가 됐어. 자, 집 짓기 준비를 합니다. 땅이나 뭐 이런 거 다 있다고 치고 집 짓기 준비를 할 때 보통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집 짓기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설계를 배웠고 건축을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킨텍스부터 갈 확률이 높아요. 외장재를 뭘로 할까? 무슨 색깔로 할까? 내장재 인테리어를 뭘로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공간도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내 설계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이런 자재도 있고 이런 자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기획, 계획 설계가 되고 기본 설계가 됐을 때 아, 우리 집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감을 잡죠. 그리고 와서 실시 설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실시 설계는 뭐냐? 시공을 할 수 있는 진짜 설계죠.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사를 찾아요. 시공사가 이제 다시 이 설계를 토대로 뭐 자재를 보여준다거나 창문을 알려준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공이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돼요. 그리고 시공 중간에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창문 알아보세요. 골조 완성됐으니까 이제 창문 알아보시고 외장재 결정하시고 지붕재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때부터 건축주분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이 앞에 봤던 것들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시기가 안 맞아. 그리고 기간도 짧아. 근데 2주 안에 창문을 결정하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건축주분들은 비교 견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싼 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시공이 완료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그냥 저는 창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창문을 알아보는 시기는 집 짓기 준비할 때 초반과 그리고 시공 창문 설치 직전 이 두 파트가 가장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제 홍천을 다녀왔는데 창문을 결정을 해야 된대요. 골조가 다 썼어요. 창문이 설치가 돼야 돼요, 이제. 근데 그 전화가 언제 왔냐? 이틀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전화해서 다음날 실측하러 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다급하게 진행이 되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싸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창문을 진짜로 잘 설계하고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비율을 찾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을 찾는 것은 건축주분들이 보통 언제 알아보냐면 이때 알아봐요. 기획, 계획 설계가 나왔거나 기본 설계가 나왔을 때. 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창문을 제가 설계사무소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창문 설계를 어떻게 하세요? 많이 여쭤봤거든요. 이게 재밌어서. 여러분 설계사무소에서 스펙들을 받았을 때 제가 체크하는 것들이 이렇게입니다. 출인 거예요.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창문이 성능을 체크하고 범위를 체크하고 창문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범위를 체크하고 창문이 어떤 방식으로 열려야 되는지 열림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건축주의 동선이 어떻게 돼서 이 창문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는지 환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법규 체크합니다. 색깔에 따라서 창문의 가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색깔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크기를 체크합니다. 이 체크를 다 했을 때 부적합하면 창문이 예쁘지도 않고 사용하기도 나쁘고 비싸지기만 해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획 계획 설계나 기본 설계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갔던 홍천 같은 경우에도 골조 다 완성됐고 사이즈 이미 다 확정됐어요. 그러면 창문이 이상하게 달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 없고 건축주도 할 말 없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역별 권장, 이거 성능 체크인데요. 패시브 건축협회에 들어가면 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여기 파란색 부분은 열 관리율, 아까 그 단열 성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창문의 열 관리율의 0.9 이하. 그러니까 최고 좋은 성능의 창문들을 여기 써야 돼요. 그 다음은 요렇게 1등급을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가 되면 2등급이거든요. 의외로 강릉부터 2등급을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까지. 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그 이하로 써도 돼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창문의 종류별로, 스펙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적합한 창문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사 분들이 이것을 디테일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문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을 생각하느냐, 창문 프레임을 바꾸면은 금액은 15% 정도 낮아지는데 성능은 30% 정도 떨어져요. 자, 근데 유리를 3중 유리에서 2중 유리로 바꾸면 금액은 10% 떨어지는데 성능이 83% 정도 떨어져요. 뭐가 효율적이에요? 프레임을 바꾸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업체만 알고 있어요. 설계사무소는 잘 몰라요. 왜냐? 창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와 건축주와 업체, 자재 업체, 그 전문가들이 같이 설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열림 체크입니다. 되게 많죠. 독일식 시스템 창호에도 슬라이딩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도어가 있고 TT창이 있고 그리고 슬라이딩 방식이 있어요. 저거는 TS라고 부르고 얘는 이지 슬라이딩이라고 불러요. 다른 슬라이딩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TO도 있고 픽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능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자, 보통 거실의 제일 큰 창을 TS라고 하는 창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 창문을 가격을 다 100으로 놨을 때 A사 100, B사 100, C사 100이라고 놨을 때 이것을 이지 슬라이딩이라는 또 편리한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 슬라이딩 창문처럼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독일 창문이 있어요. 근데 1로 넘어가면 A사는 140이 되고요. B사는 90이 됩니다. 오히려 저렴해져요. 그러면 이쪽을 추천을 드리게 되겠죠. 더군다나 문 같은 경우에 문 크기의 창문으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이것을 기본 설계 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비싼 돈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기 체크예요. 이 크기 체크 때문에 저희가 설계사무소 건축사분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 원판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독일에서 수입을 해올 거 아니에요. 프레임이라는 걸. 창문 프레임을. 가장 긴 바가 6m입니다. 자, 그러면 창문이 6m가 넘어가면 창문이랑 창문을 이어 붙여야 돼요.
네. 근데 애매하게 6,200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3,100, 3,100으로 쪼개야 되는 거죠. 요거는 차라리 한쪽에 벽돌을 쌓아서 그냥 6,000을 맞추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애매하게 6,500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를. 6,500, 6,600. 그렇게 되면은 창문을 이어 붙여야 돼요. 그러면 창문 모양이 나빠집니다. 최근에 저희 그 유튜버 중에 루퐁이네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그 건축주가 저희한테 그 창문을 의뢰했는데 6,600이었던 창문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5,400으로 바꿔드렸어요. 창문 하나로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고 가격은 떨어지고 보기도 좋게 되고 다양한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더 심한 건 뭐냐면 유리 크기입니다. 유리 원판 사이즈가 가로가 3,200에 높이가 2,400이에요. 근데 보통 창문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가로는 3,300에 높이 2,600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로로 쪼개야 돼요. 이렇게. 쪼개서 아래 위를 이어 붙여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보기 싫은 창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규격들이나 이런 성능들에 대해서 사실은 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반에 상담하지 않고 건축까지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로스가 발생을 하고 또 집은 안 예뻐지고 성능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루퐁인의 집이에요. 6,600에서 요런 창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설계였어요. 이게 첫 번째. 6,600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 창문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쪼개놨습니다. 이게 거실창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원래 이 창문은 안 되니까 요렇게 두 개로 이어 붙여라. 이렇게 이어 붙여라. 그리고 유리 원판이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거실을 굉장히 이렇게 넓게 볼 수 있고 루퐁 그 강아지들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건축 골조가 다 안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이 왔어요. 최종 결정된 거는 이겁니다. 네. 가운데 바가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 시야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적합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유리죠. 가로가 3,200이 최대치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된 설계로 바뀐 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된 거죠. 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긴 있었지만 창문을 이어 붙여서 억지로 끼워 넣는 것과 창문을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설계를 다시 하는 것과 이것은 아무리 유능한 건축사라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전자책을 썼을 때 12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8가지로 줄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능력이냐 저만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 외장재 업체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단열재 업체에서도 사실은 이걸 다 알고 있다. 지붕재 업체, 뭐 하다못해 펜스 치는 업체, 모든 건축에 관련된 건축 자재 업체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 못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가격만 비교하는 건축주분들에게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좋은 디자인 혹은 비효율적인 하지만 가격만 높은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건축주만 손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다 지불을 하고 그 집의 성능은 떨어져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축을 만드는 것은 저 오케스트라로 비유를 해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지휘자가 건축사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관객이 건축주입니다. 돈도 내고 관람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사실은 업체예요. 네.
지휘자는 바이올린을 지휘할 수는 있으나 바이올린을 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리스트만큼 바이올린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위기를 내야 되는지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하여 좋은 문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케스트라예요. 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자재업체를 가시든 시공사를 하시든 건축주가 되시든 상관없이 이러한 관점으로 건축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올바른 문화를 저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